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오직 한국만이 러시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얼어붙은 거리에서 한 고위 외교관의 솔직한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경제 제재의 폭풍 속에서 삼성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현대는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숨결을 지켰습니다. 국제 정치의 차가운 체스판 위에서 펼쳐진 뜨거운 인간의 이익과 계산이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쌓아올린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 왜 그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까요? 어떤 선택이 한 냉철한 러시아 관료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외교의 힘에 대한 이야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무부 차관보 출신 현 국제에너지연구소 석좌연구원 로버트 스티븐스입니다. 저는 57세이고 지금은 국제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광택이 나는 바닥에 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과거의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신분증을 달고 있었어요. 러시아 연방 상무부의 고위 공무원이었죠. 제 사무실에서는 모스크바의 웅장한 건물들이 내려다 보였고 제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계약서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제 목적을 상기시켰어요.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 당시 제 얼굴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제 뒤에서 저를 얼음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국제관계에서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국가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고 기껏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표들과 함께 큰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해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그들은 모두 최고의 협상가들을 보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연구하며 약점을 찾곤 했어요. 모든 대화는 체스게임이었고 모든 합의는 승리 아니면 패배였습니다. 제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었어요. 일정표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러시아에게 뭔가를 원하는 또 하나의 국가였을 뿐이었죠.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협상이었어요. 그들의 대표자들은 방에 들어올 때 약간 고개를 숙였고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였죠. 제 사무실 벽은 무역 수치와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차트로 가득했어요. 지난 5년간 러시아가 맺은 모든 거래의 정확한 가치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셨다면 테이블 건너편의 얼굴들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밤의 모스크바 전망은 아름다웠어야 했지만 저는 거의 멈춰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열고 계속 일했어요. 숫자, 전략, 이점 이것들만이 제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상관들은 제 헌신을 칭찬했어요. 스티븐스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아라고 농담했죠. 그의 혈관에는 경제 통계가 흐르지.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정은 약한 사람들의 것이었고 성공은 차갑고 명확한 사고에서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세계가 곧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가 지평선 위에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우리 통화는 붕괴될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도망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이 제 신념을 흔들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거예요.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에게 힘이나 충성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저는 협상을 위해 세계를 여행했고 뉴욕, 런던, 도쿄의 최고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정말 크게 틀렸죠. 연구소의 제세 사무실 가죽 의자는 예전 정부 의자보다 덜 인상적입니다. 전망은 중앙 모스크바의 웅장한 건물들 대신 단순한 안뜰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이전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삼성 임원으로부터 선물 받은 작은 한국 찻잔이에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단지 러시아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와 국제 관계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국가들이 사람처럼 진정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시간 동안 한국의 행동이 어떻게 제 경로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겨울은 모스크바를 망치처럼 강타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바람의 매서움을 기억합니다. 제 숨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하얀 구름을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추위는 밖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사로잡은 얼어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 돈 루블화는 매일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밖에 줄을 서서 필사적으로 평생 모은 돈을 지키려 했어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상점 선반은 비었고 기본식품 가격은 2배, 3배로 올랐어요. 신문들은 이것을 경제적 자유낙하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붉은 광장을 걸으며 한 노파가 가족의 메달 할아버지의 전쟁 훈장을 빵을 사기 위해 팔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의 손은 추위로 붉게 변해 있었고 작은 천 위의 메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계속 걸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상무부에서는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은 사무실을 정리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러시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질병의 증상을 추적하듯 그들의 출국을 추적했어요. 먼저 미국인들이었죠. IBM은 하룻밤 사이에 모스크바 본부를 폐쇄했습니다. 그들의 러시아 직원들은 출근해서 잠긴 문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엔 독일인들이었습니다. 지멘스는 세계의 주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어요. 일본인들이 뒤를 이었죠. 소니, 도시바 모두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은 또 다른 이탈 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벽에 외국 기업들을 표시하는 핀이 있는 지도를 두었습니다. 검은 핀은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지도는 매일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 회의 중에 제 동료 드미트리가 그들이 마치 가라앉는 배를 떠나는 쥐들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상무부 건물의 긴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불빛은 어둡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게 되었죠.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붕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어요. 저는 갑자기 문이 열린 회의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바깥의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어요. 박지성 삼성의 러시아 사업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늘 듣던 발표를 준비했어요. 또 다른 회사가 러시아를 떠나는 소식, 우리 지도에 또 하나의 검은 핀이 추가될 것이라고요. 박지성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주의 깊게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비즈니스 중에는 절대 감정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 제 규칙이었으니까요. 계속 걸으려던 참에 그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들렸어요. 삼성은 절대 러시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천천히 그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박지성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삼성이 남을 것이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있었어요. 러시아 시장은 독이었습니다. 왜냐는 질문이 제 입에서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기도 전에 나왔어요. 박지성은 제게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안에서 그는 문을 닫고 조용하지만 결연하게 말했어요. 그는 삼성과 협력하는 러시아 회사가 삼성에게 6천만 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그들이 빚에 대한 담보로 건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는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건물을 가져가서 팔 것이냐고 물었어요. 박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들은 건물을 원하지 않으며 지금 당장 돈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협력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릴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릴 것이냐고 물었어요. 박지성은 단순하게 필요한 만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파트너들도 회복될 것이라며 그들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따뜻함이 제 가슴에 퍼졌어요. 저는 수천 번의 회의에 참석하고 수백 개의 거래를 협상했지만 외국 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것이 없었고 제가 감지할 수 있는 숨겨진 의도도 없었어요. 직업생활 처음으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국제관계는 단지 위장된 자기 이익일 뿐이라는 제 신중하게 구축된 세계관이 약간 균열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하얗고 깨끗해지는 모습, 적어도 하룻밤이라도요. 저는 박지성의 말을 생각했어요. 삼성은 절대 러시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겨울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빛의 불꽃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의 박 씨와 만남 이후 몇 주가 지났어요. 겨울은 모스크바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짐을 싸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의 빈 껍데기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적 호기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제 일의 일부라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박 씨가 말한 것은 제가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삼성에 6천만 달러를 빚진 러시아 회사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정상적인 비즈니스 규칙에 따르면 삼성은 그들의 건물을 가져가 팔아서 돈을 회수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수익성 있는 결정이었죠. 대신 삼성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달이 지나고 또 달이 지났죠. 그들은 회사의 상환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방은 반이나 비어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죠.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삼성을 언급했어요. 제 동료가 그들이 여전히 최대 용량으로 운영 중이며 모든 러시아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러시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 다? 심지어 그들에게 돈을 빚진 회사들까지도? 라고 물었습니다. 제 동료는 특히 그런 회사들과 더 그렇다고 확인했어요. 저는 이것을 듣고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삼성의 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요. 2년이 지났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러시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블화가 안정되었어요.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왔죠. 그리고 삼성에 6천만 달러를 비쳤던 그 러시아 회사는요. 그들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단지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그때쯤 모스크바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담보로 제공했던 그 건물은 이제 원래 가치의 몇 배가 되었어요. 만약 삼성이 위기 동안 그것을 가져갔다면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마침내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삼성은 그저 그들이 빚진 원래의 6천만 달러만 받았어요.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가치 상승분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 몇 년 전에 합의된 정확한 금액만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무부 복도를 통해 들불처럼 퍼졌어요. 가혹한 비즈니스 전술과 이윤 추구의 세계에서 삼성의 접근 방식은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러시아 회사는 삼성의 충성을 유지했죠.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봄 모스크바의 지붕에서 녹아내리는 눈을 바라보던 기억이 나요. 그 아래 붉은색과 금색돔이 드러났죠.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녹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제 차가운 확신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비즈니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제 모든 교육과 경험에 반하여 그것은 찬란하게 성공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정부 내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어려운 국제 협상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쌓였죠. 2010년 초겨울 저는 한국과의 중요한 천연가스 회담에서 러시아 팀을 이끌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모스크바의 유리타워 최상층에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새로운 눈이 덮인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긴 광택 테이블이 밝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우리 러시아 팀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들의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세계 가스 가격은 불안정했죠. 러시아는 이 거래가 필요했지만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가격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가는 김민호라는 분이었어요.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외국 관리들처럼 그가 통역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이 기회에 감사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의 억양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이 한국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이런 협상에서는 모두가 익숙한 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가장 높은 가격을 고집할 거예요. 결국 며칠간의 논쟁 끝에 우리는 어딘가 중간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저 공정한 가격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동료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항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위해 싸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공정한 가격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러시아의 자원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양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싼 값에 사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간의 협상 경험에서 이런 접근 방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속임수, 요구사항, 그리고 강경한 협상에 대비했었지 솔직한 정직함에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인가요? 일주일이 걸렸어야 할 협상이 단 하루 만에 완료되었어요. 평소의 술수와 자세 잡기 없이 우리는 빠르게 모두에게 적합한 조건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계약은 정말 공정했어요. 러시아에게도 좋고 한국에게도 좋았죠. 그날 저녁 한국팀이 떠난 후 제 부국장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서명된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압박하려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스크바의 반짝이는 불빛을 창 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는 하지만 왜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몇 년 전 위기 동안의 삼성을 생각했어요. 아침에 김민호 씨가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관한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날, 저는 국제에너지경제연구소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탱크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전화는 아직 정부에 있는 예전 동료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2년 전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 머리카락에는 더 많은 흰 머리가 있었어요. 제 견해는 부드러워졌죠.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저는 일상적인 정치보다 더 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더 잘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안에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사업을 중단했어요.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에너지 거래는 제가 수십 년간 전문으로 해온 분야였는데 갑자기 찢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던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이 제재에 동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황금 파트너십이 깨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책상에 앉아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 비서가 노크하고 말없이 뉴스 출력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머리를 손에 묻었습니다. 실망의 무게가 마치 물리적인 것처럼 저를 눌렀어요. 신뢰를 쌓기 위한 그 모든 세월. 삼성 이야기. 가스 협상. 이제 모두 사라진 걸까요? 연구소의 젊은 직원들은 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제재에 관해 미국의 지도를 따르는 또 다른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알렉세이라는 젊은 분석가가 제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막 대학을 졸업했고 숫자에는 뛰어났지만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는 망설이며 스티븐스 선생님, 한국과의 협력이 이제 영원히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창문을 통해 저는 모스크바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겨울이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어두운 겨울에도 저는 이전의 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우리의 협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시 중단된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알렉세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재에 대해 말하려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끝맺어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진정한 파트너십, 존중, 공정함, 그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코트와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치가 지금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우리가 쌓은 기반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연구소의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제 마음은 1998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이 머물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박 씨의 결연한 얼굴로요. 민호 김 씨의 협상에 대한 정직한 접근 방식으로. 이것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국경을 넘어 닿은 인간적 연결이었습니다. 일단 형성된 어떤 유대감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전쟁에 의해서도 말이죠. 오늘날 저는 25년 전과는 다른 눈으로 모스크바를 걷고 있어요. 도시는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요. 제 걸음은 이제 더 느려졌지만 제 시야는 더 선명해졌어요. 때때로 저는 삼성의 박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옛 정부 건물을 지나가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창문을 올려다보며 다른 불빛들이 꺼졌을 때 켜져 있던 불빛들을 기억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것들이 겨울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별들처럼 말이죠. 지난주 저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이 제 부츠 아래에서 삐걱거렸어요. 제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오래된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안으로 손짓했어요. 대리석 복도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웅장하고 울림이 있고 만지면 차가웠죠. 하지만 이제 그곳들은 내면에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하는 기억들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박 씨가 서서 삼성은 절대 러시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정확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제 귀에 울립니다. 그가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도 중요했어요. 완전히 불확실한 시기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연구소에서의 새로운 역할에서 저는 종종 젊은 경제학자들과 외교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국제관계의 비밀을 물어봐요. 복잡한 이론과 교묘한 협상 전술을 기대하죠. 대신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말해줍니다. 저는 삼성이 경제 위기 동안 러시아 파트너들이 회복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방법을 이야기해요. 한국 협상가들이 싼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요구했던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전쟁과 제재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던 신뢰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해요. 대부분은 의심의 눈길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국제관계가 가장 강하고 가장 교활한 자만이 생존하는 전쟁터라고 배웠어요. 제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집에 있는 제 책상 위에는 작은 기억의 수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2010년 가스 협상에서의 회의 안건이에요. 위기 동안 삼성이 러시아에 머물기로 한 결정에 관한 신문 기사 조각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간단한 파란색 찻잔인데 몇 년 전 한국인 동료가 준 선물입니다. 찻잔에는 한국 속담이 적혀 있어요. 번역하면 아무리 강한 바람도 진정한 우정을 날려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뉴스가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치가 국가들을 갈라놓을 때 저는 이 컵을 손에 들고 기억합니다. 모든 전략과 통계 아래 국제관계는 여전히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요. 때때로 모든 논리에 반하여 사람들은 이익보다 우정을 선택합니다. 이윤보다 신뢰를요. 어둠보다 빛을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은 당시에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삶의 진로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것들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정치의 바람은 결국 바뀔 것입니다. 제재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마음 깊이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폭풍을 견뎌낸 진정한 친구로서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